김경민의 경벙커 매일 아침 7시 반에 찾아오는데 오늘 아침 이야기는요. 비혼 축의금 400만 원 회사에서 이런 것도 해줘야 돼? 이야기 한번 나눠보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2022년 9월 달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MZ세대 맞춤형 복지 등장, 반려동물 혹은 비혼자를 위한 경조제도를 확립하겠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렇게 기업이 아니에요. 국회에서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는 휴가를 부여하거나 입양할 때는 축하금도 부여하는 법안이 의원 입법 발의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얼마 되지 않아서 역차별 논란 속 법안 철회됐습니다. 반려동물이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연간 최장 5일의 법적 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논란 끝에 철회되었습니다. 2022년 9월 KBS 뉴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가족 돌봄 휴가 1년에 10일은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직계 가족이 좀 아프거나 이렇게 되면 무급이긴 하지만 회사는 그것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뭐 가족이 꼭 있어야만 됩니까? 1인 가족인데요. 나는 우리 댕댕이가 가족인데요. 우리 냥냥이가 가족인데요. 뭐 이런 이야기들 다양성 사회이기 때문에 있었죠. 그런데 반려동물을 돌보기 위해서 휴가를 제도화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데다가 반려가족만을 위한 특혜라는 역차별 논란이 일어났죠. 그래서 입법 예고 등록제 안에 오늘까지 모두 7,700개의 의견이 올라왔는데 이거 조심해야 되죠. 땡땡당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반려동물 10마리 키우면 1년에 50일 휴가 보장해주는 세상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반려식물은 어떡하냐? 애착 피규어는 어떡하냐? 애착 관광은 어떠하냐? 반려상품은 어떠하냐? 엄청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과연 어디까지를 법적 테두리 안에 보호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사회적 논의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기업들이 반려동물 경조사 준다는데 거기다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이게 국가가 법으로 강제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사실은 기업은요. 오래전부터 반려동물 경조휴가나 비혼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있죠. 그런 거 이렇게 나는 친구 결혼식 가서 5만 원 10만 원 열심히 돌렸죠. 근데 나는 결혼을 안 하거나 못 하거나 그러고 있죠. 그러면은 나는 비혼식이라도 해서 수금이라도 해야겠다. 이런 거 제 주변에서 있죠. 비혼 선언을 하면 기업에서도 축하금 주고, 축하금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경조금을 주는 거죠. 직원들이 원하는 진짜 복지, 포상뱅크 300 직원들이 복지를 해줘야 되는 경우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퀴즈에서도 비혼식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직원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한 스타트업 경영자가 나와서 반려동물을 키우면 월급과 별개로 매달 5만 원씩 지급해주고 반려동물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면 휴가도 제공해주고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2022년 8월달 중앙일보 자료를 보면 반려동물 장례 휴가나 비혼 직원에게 축하금을 주거나 복지의 끝판왕이다. 롯데백화점은 다음 달, 그러니까 작년부터죠. 작년 10월부터 1일부터 미혼자 경조 제도를 새로 도입했답니다. 만 40세 이상의 미혼 직원인 경우 결혼을 하지 않아도 신청만 하면 경조금과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롯데백화점뿐 아니라 LG U+의 경우도 비혼 선언을 하면 경조금을 그냥 그때 지급하고, 다만 이제 조건이 좀 있더라고요. 조건이 좀 있는데 선언하고 나중에 결혼하면 결혼할 때는 안 주는 거예요. 또 선언하고 1년 이내에 퇴직을 하면 또 그것도 회수해야 되고 이런 거, 퇴직하고 또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조건들이 일부 있지만 어쨌든 비혼식을 하는 경우, 왜냐하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르고 동시에 임직원들의 반려동물도 가족으로 이미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는 직원들의 슬픈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직원들이 공감하는 실질적인 복지를 제공하고 사기를 진작하고 근무 만족도를 높이려는 시도이다. 인생의 동반자가 된 반려동물이죠.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완동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애완용품, 애완동물, 애완, 그렇죠. 완자 이거죠. 완자, 장난감 완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생명에게 쓰는 게 좀 그렇다.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 반려라는 단어를 썼죠. 저도 처음에 참 적응 안 되더군요. 반려자죠.
반려는 사람과 하는 건데 어떻게 동물과 해? 이런 게 좀 처음에 좀 그런 게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뭐 너무나도 당연히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한민국 반려동물 통계를 보니까요. 반려 가구가 552만 가구이고 반려인이 1262만 명입니다. 엄청납니다. 이게 인구수로만 보더라도 5천만 명 중에서 5,200만 명 중에서 1,200만 명이니까 5명 중에 1명이고 가족수로 한 가구당 평균 2명이라고 쳤을 때에 한 3집 건너 한 집이 이미 댕댕이와 냥냥이를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보면 반려가구와 비반려가구 간 반려동물에 대한 큰 인식 차이가 이미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환이다. 반려인은 81%고요. 비반려인은 46.9%밖에 안 됩니다. 주변에서 패티캣을 잘 지킨다 라고 생각하는 거 반려인들은 63.7%, 비반려인은 불편하다 17.1%. 뭐 자기야 안 물겠지만 저 뭐 물릴 것 같은데 입마개도 안 하고 다닌다 뭐 이렇게 분명히 저기에 이렇게 큰 거를 봐놨는데 안 치우고 그냥 갔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반려가구의 월 평균 총 양육비. 이 양육비라는 표현을 이미 쓰고 있네요. 양육이라는 단어가 동물에게 쓸 단어, 뭐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15만 4천 원 평균입니다. 2021년도에는 평균 14만 원, 2023년도에는 평균 15만 4천 원. 이것도 뭐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이제 편차가 많이 생기겠죠. 우리는 그걸 어떻게 봐야 되냐? 비즈니스의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사회가 어떻게 되려나 사회 걱정해야죠. 경영자는 비즈니스의 트렌드와 방향성이 어떻게 될 건가 거기 포커스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직장인 반려동물 통계를 보더라도 반려동물 키우는 직장인 10명 중 9명이 페팸족이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소중히 여긴다. 일단 반려동물 현재 키우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가족처럼 소중히 여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려동물 돌봄휴가. 돌봄휴가. 원래 가족 돌봄휴가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 생겼습니다. 직원들의 생각을 보니까 반려동물 돌봄휴가 수당 제도 필요성을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다가 일단 많습니다. 35.8%고 전혀 그렇지 않다가 22.7%고 이거 보세요. 이쪽에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가 40%가 넘습니다. 40%가 넘습니다. 댓글을 보니까 요즘 강아지 어린이집도 많이 보내네요. 뭐 이렇게 어린이집 보내는 그런 반려가족들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피스도 펫 프렌들리 오피스 뭐 이런 표현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출근하면 직장이 어떨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이미 시도해 본 곳에서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평가합니다. 90%에 달하는 대다수의 직원들이 반려동물 친화적인 회사에서 충성심과 업무에 완전히 더 집중할 수 있다고 느꼈다고 그래요. 물론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본 케이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반려동물 하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커퍼니 타임 테스트 조사를 한 거고요. 데브 시스터즈, 펄 어비스, 펫 프렌즈, 그리고 펫닥, 백패커, BM 스마일, 반려동물 관련된 복지제도, 반려동물 동반 출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데 어떤 거예요? 반려동물 관련된 산업입니다. 관련 산업이죠. 반려동물 관련된 산업에 계신 분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비혼 선언 트렌드가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1인 가구 20대에 결혼하는 비율이 10%대에 이릅니다. 20대 기혼 가구는 10%대입니다. 30대에도 50%가 넘질 않죠. 40대에도 10%가 넘었습니다. 미혼이죠. 미혼이라고 해야 될지 비혼이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TV에 나와서 저는 완전 비혼이에요. 근데 이 말이 아무도 제 인생을 빼앗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참 어떨까요? 저는 이르자면 기혼이죠. 기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건데 결혼에 대한 이분의 인식은 인생을 뺏긴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 개인적 상황이 있습니다. 동시에 비혼 선언문 이렇게 있습니다. 비혼을 선언하는 거죠. 얼마나 이렇게 참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혼 장려금을 주죠. 이 표현이 장려금이라기보다는 비혼 축하금도 아니고
롯데백화점, LGU 플러스 대표적으로 이제 선두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이곳이 용어가 장려금, 축하금이지만 그것을 장려한다거나 축하하는 개념은 아닐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념하는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롯데백화점 아까 말씀드렸죠. 40세 이상의 미혼 직원에게 경조금 휴가를 지원하고 LGU 플러스는 만 38세 이상의 직원이 비혼을 선언할 경우 축의금과 유급 휴가를 지원. 이때 축의금, 이 축자가 권장한다, 기린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결혼 안 하는 걸 권장하는 거냐, 뭐 이런 이제 오해도 사긴 합니다만 사실은 권장한다기보다는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 어떤 표현을 해주는 그런 거죠. 맞습니다. 최지아 경영자님. 앞으로 어떤 경영 복지가 더 생겨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인구 통계 관점에서 봤을 때에 비혼 인구의 비중이 30대 남녀 미혼 인구를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남성이 50.8%인 거고요. 여성이 33.6%입니다. 전체적으로 42%가 해당되죠. 그러니까 30대 인구의 절반이 결혼을 안 한 상태인 겁니다. 30대 인구의 절반.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이제 제가 결혼을 이제 28살, 28세에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29세 정도 되면 야, 앞자리 바뀌기 전에 결혼해야지.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30대 인구의 절반이 결혼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40대가 될 때까지 회사에서는 어때요? 30대 인력들을 잘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30대의 허리층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사람들이 회사에 참 즐겁게 일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절반이 결혼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혼 안 한 상태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격려라고 해야 됩니까?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있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조화 경영자님, 복지가 아니라 인구 감소가 이제 문제인데 인구가 감소돼도 그 비율 자체가 50%가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민용정 경영자님, 축의금 받고 나중에 결혼하면 LG는 3년 내에 결혼하면 토해냅니다. 토해냅니다. 롯데도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경조사 휴가 일수, 이거 아주 여러분 익숙하시죠? 결혼하면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하면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당사자는 이제 이미 출산 휴가가 가 있기 때문에 주로 남편들이죠. 한 10일 휴가 주고 배우자의 사망이나 부모님의 사망 혹은 조부모님의 사망, 자녀의 사망, 배우자 본인의 근로자 본인의 형제 자매의 사망, 입양 본인의 입양 본인이 애매하네요. 입양 주체로서의 본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기업에서도 경조사 규정이 어떻습니까? 출산, 돌잔치, 결혼, 그리고 이제 조이는 사망하는 경우,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가족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가족을 중심으로 경조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경조금을 지급하고 휴가 일수를 제공해주는 형태로 여러분 회사도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결혼 안 했으니까 출산이 없죠. 결혼 안 했으니까 돌잔치도 없죠. 그 다음에 자녀 학자금 지원해주는 회사들 많죠.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차별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10대 기업의 경조사 휴가 및 경조금을 본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GS칼텍스에 이르기까지 경조사 휴가 일수를 보면 대배비로 하는 것들도 꽤 있고요. 휴가 일수, 친조부모, 외조부모, 경조금, 친조부모, 외조부모.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부모님들까지 가족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경조금, 경조사 휴가를 제공하는 것이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직원의 시간을 제공하는, 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결혼을 안 하고 대신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거죠. 그 사장학 개론의 저자인 김승호 대표님이죠. 김승호 대표님은 결혼하기 전에 반려동물을 갖는 것에 대해서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 청년의 상태는 아직 자립하지 않은 상태이고 자신의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될 시기인데 반려동물을 하면 사실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 가족 중심적으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전문성을 키우는데 어떤 장애물로 작동을 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는 반대한다. 그 시간에 오히려 자신이 자립해서 자신의 전문성을 키울 때까지는 좀 참아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생에서 어떤 조언을 주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도 좀 있기는 합니다. 다만 비혼 장려금이나 반려동물 경조휴가 이런 복지들이 각 기업에서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입니까?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지 늘 고민하는 거잖아요. 늘 고민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2021년 자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개인들의 복지나 개인들의 생활하는 것이 개별화되어지고 통일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으로 보는 이유는 직원과 대표 간의 관계가 이제는 재조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더 급변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캐럴린 러시의 PwC의 인적자원팀 이사입니다. 일보다 직원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업에서 직원들이 보다 더 깊은 몰입으로 일한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유연근무나 원격근무 등 과거에는 조심스러워서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직원과 고용주의 역학관계가 이미 재조정되었다. 의료보험, 유급휴가와 같은 전통적인 복리후생은 인재를 유지하는 데 기본입니다. 그런데 고용주들은 직원들과 인간관계를 추가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조직과 단절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조직과 회사와 개인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EVP가 재조정돼야 됩니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EVP라는 개념은 인재전쟁 이 책입니다. 이 에드 마이클스가 인재전쟁에서 기본적으로 6가지의 EVP 항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흥미있는 일, 훌륭한 회사, 매력적인 보상, 성장과 자기개발, 개인과 가족 생활의 요구 충족, 그리고 인간적인 측면, 이 6대 요소를요 2004년도에 이 책이 출간되면서 EVP라는 개념의 기본적인 요소를 제안을 했고 그 이후에 수많은 기업들이 각자 개별 기업에 맞는 EVP를 개발해서 직원들에게 제공을 해주었죠. 그런데 이제 가트너에서 2021년 가트너 자료인데 5,000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서 글로벌 사이드로 조사를 했는데 이걸 바꿔야 된다. 휴먼 딜이 바뀌었다. 인간이 서로 거래하는 방식이 바뀌었고 이렇게 EVP를 바꾸었을 때 15%의 직원들이 보다 더 안정감을 느끼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면서 생산성이 향상되더라. 그 첫 번째 급진적 유연성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개별성 이야기입니다. 개별성. 통일된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지 말고 급진적 유연성. 아주 레디컬하게 플렉서빌리티를 발휘해야 된다. 개별성이라는 거죠. 두 번째가 개인적 성장을 중요하게 여기더라 라는 거예요. 퍼스널이죠. 아주 인디비주얼한 개별적인 상태에서의 그 개인의 성장을 중요하게 여기더라. 그리고 세 번째가 총체적 웰빙입니다. 우리가 워라벨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그런 개념을 포함해서요. 총체적 웰빙이에요. 개인이 느끼고 있는 것이 케어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쉐어드 퍼포즈입니다. 공유된 어떤 목적성입니다. 오브젝티브가 분명해야 돼요. 회사의 미션이 분명해야 합니다. 회사가 왜 모였는지 그 Y가 분명해야 되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깊은 연결입니다. 직원 상호 간에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공동체 의식이 있더라. 이런 5가지가 가트너에서 조사한 지금의 직원들이 중요하게 느끼고 있는 EVP의 5대 요소인 겁니다. 저도 이제 이 가트너 결과를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봤습니다만 저도 이렇게 현장에서 강연을 할 때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에드 마이클스가 이야기했던 6대 요소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5대 요소를 좀 바꾸어서 현장에서 저도 가르쳐야 되지 않겠는가 느낌이 좀 들 정도입니다. 강의안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고 특별히 이 5대 요소는 어때요? 뭐가 없습니까? 공정한 보상이 없어요. 에드 마이클스는 공정한 보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여기에는 공정한 보상이 없습니다. 이제는 사실은 언더백 기업이거나 스타트업에게 있어서는 어떤 보상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급진적 유연성, 개인적 성장, 총체적 웰빙, 공유된 목적 그리고 깊은
연결. 기존 EVP는 불안정한 위치에 있다. 바뀌어야 된다. 분명히 직원 가치 제한, EVP입니다. EVP에 대한 이러한 전통적 접근 방식은 이제 부족해졌고 새로운 EVP는 보다 인간적 거리를 제공하더라. 인간적, 개별적,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더라. EVP를 왜 적용하는 것보다는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것에 너무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안 맞다 이런 겁니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마치 복지 경쟁을 하는 것처럼 이거 해줘 난 이거 해줘 너 이거 해줘 난 이거까지 해줘 이렇게 아주 통일적이고 시혜적이고 은혜적인 방식으로 그냥 이렇게 막 뿌려주는 거죠. 복지 쇼를 하는 거죠. 기업이 개인에게 막 이렇게 그냥 부어주는 거 이제는 안 맞다. 왜 제공하느냐, 그 개인에게 정말 맞느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 왜요? 아무리 반려동물에게 돌봄육아 주는 것이 세금으로 주는 거지 국민이 자기가 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반대해가지고 철회했다니까요. 반대해가지고 왜 그런 거 주냐, 세금으로 왜 주느냐, 안 맞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주느냐가 중요한 거다. 가치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EVP와 적절한 시스템을 통해서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경영자 여러분들이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확보와 유지 두 가지가 다 중요하죠.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에 맞는 EVP 설계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시스템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EVP와 시스템 이야기를 잠깐만 해드리고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EVP는요, Employee Value Proposition, 가인즈 캠퍼스에 있는 컨설팅 매뉴얼 몇 개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교육회사의 사례 제가 가져왔고요. 핵심 가치가 있죠. 에듀시스 교육회사입니다. 교육회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고객 만족, 협력, 공유, 방향성, 그리고 구성원의 역량을 키우는 것. 이 5가지 핵심 가치가 있어요. 핵심 역량은 올인원 시스템, 고객 맞춤형 서비스, 에듀테크, 컨텐츠 교육이에요. 사람들을 교육하는 그런 회사죠. 그렇다고 본다면 EVP의 4가지 요소를 적합하고 공정한 보상, 기업 문화, 배우고 성장할 기회, 좋은 인간관계. EVP의 체크포인트는 핵심 가치와 핵심 역량과 연결되어 있는가, 동종업계와 비슷한 수준인가, EVP의 4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가, 이런 요소를 고려하면서 EVP 요소를 고민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런 형태로 도출 카드인 거죠. 그래서 보니까 EVP를 보니까 매월 1회 전시회 대위를 하겠다. 도서비와 강의비를 20만 원씩 지원하자. 매년 1회 해외 워크숍을 가자. 우리는 학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디자인 굉장히 중요하니까 디자인 콘테스트, 티타임 비용 지원, 잡지 구독 서비스, 이렇게 EVP 설계를 한 거예요. 핵심 가치와 연결성을 보니까 창의성, 성장, 고객 지향, 소통, 이렇게 4가지 요소가 나오는 거죠. 왜 그러냐? 성장이 중요하고 국내를 넘어서 해외 트렌드 보는 게 중요하고 다정한 디자인 중요하고 원활한 소통 중요하고 패션 잡지를 보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 EVP 요소와 연결해 보니까 이런 요소와도 연결이 되더라. 자, 양식 올려드렸습니다. 가인즈 캠퍼스에 양식이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경영진이랑 직원들과 다 할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직원들로부터는 의견을 들으신 다음에 리더들이랑 좀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 회사의 복지나 문화 항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과 연관된 우리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 이걸 왜 해야 되느냐? 그리고 EVP, 이제 가트너 자료 좀 참고하셔야겠죠. EVP로 볼 때 뭐가 연관이 돼 있는가? 요렇게 여러분들이 좀 작성을 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경민의 경영 벙커에서는요, 이렇게 콘텐츠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자료를 항상 드려요. 약간 숙제성 양식을 여러분들이 드리니까 가인즈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정소혜 대표님, 공정한 보상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적입니다. 왜냐하면 공정이라고 하는 단어에 인류가 합의한 바가 없습니다. 각각 가지고 있는 공정에 대한 이미지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 모순적이지만 그래도 이미지 자체를 가지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 이야기까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은 오타가 아닙니다. 시스템 플러스 톰 소요 방식. 마크 트웨인의 톰 소요의 모험이라는 소설에서 가지고 온 이야기고요.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스템이란 직원들이 일을 즐겁게 하도록 하는 긍정적 동기부여 장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고, 시스템의 목적은 직원들이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 일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것,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것. 자, 이 부분은요, 제가 칠판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자, 보십시오. 무엇이 성과를 결정하는가, 무엇이 성과를 이끄는가 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일을 이끄는 동기요소 이야기했습니다. 동기요소를 이야기했는데 한쪽에는 직접 동기 이야기했고요. 다른 한쪽에는 간접 동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팀들은 전 세계 50개 국가 이상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일에 몰입하고 생산성도 높고 회사도 성장을 하던가 봤는데 간접 동기 3가지 요소를 발견했고요. 직접 동기 3가지 요소를 발견을 했습니다. 직접 동기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일 자체가 즐거워서 그 일에 몰입하고 하지 말라 그래도 하고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몰입해서 하는 그런 경우를 의미하고요. 간접 동기는 일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일하기 싫어요. 그냥 출근하기도 싫고 그냥 나 여행만 가고 싶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그런 거죠. 그거를 간접 동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직접 동기라고 불렀죠. 어떤 쪽이 지속적으로 생산성을 올리겠습니까? 당연히 직접 동기가 높은 조직이죠. 근데 간접 동기 3가지 요소가 여러분 느껴보시면 이게 뭐냐면 1번 정서적 압박이에요. 2번이 경제적 압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이 타성이에요. 이 3가지가 사람들로 하여금 일이 재미가 없고 일하기 싫어도 그 일을 하게끔 하는 3대 요소라는 거예요. 정서적 압박, 내가 지켜보고 있어? 이런 거죠. 이거 똑바로 해? 다음에 올 때까지 이거 해놔? 못하면 재미없어? 옥상으로 올라올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너무나 강력한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나 슈퍼바이징을 의미해요. 2번째가 경제적 압박입니다. 이 일 하지 않으면 내가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이거 하지 않으면 연봉이 안 올라가니까, 이거 하지 않으면 수당이 안 나오니까, 이게 경제적 압박이에요. 마지막으로 타성입니다. 가장 강력한 거죠. 뭐예요? 하던 거니까. 어제 했고 내 전임자가 했고 보니까 이대로 있었고 뭐 이런 것이죠. 이것이 이제 간접 동기의 3대 요소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직접 동기가 내려가더라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이거 무슨 저울이죠? 아무튼 양팔 저울이라고 합니까? 양팔 저울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직접 동기 3가지는 뭐냐면 직접 동기 3가지가 올라가야 간접 동기가 내려갑니다. 1번 뭐예요? 즐거움이에요. 2번이 뭐예요? 보람입니다. 3번이 성장이에요. 참, 이 3가지를 회사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즐거운 거예요. 일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사예요. 교육회사예요. 강의하는 게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강사료가 어떠하냐, 그게 아니라 강의 자체가 즐거운 것입니다. 내가 연구하는 일이에요. 그 연구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그 연구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2번째가 보람과 의미, 공헌 이런 겁니다. 내가 뭔가를 했는데 그것을 받아든, 내가 옷을 디자인을 했는데 그거 입은 사람이 굉장히 예뻐 보여요. 와, 나 보람을 느끼는 거죠. 3번째가 성장입니다. 성장은 이 일을 함으로써 내가 만족감을 느끼고 셀프 이스팀, 자아 효능감을 느끼고 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 3가지예요. 이것을 직접 동기라고 불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은 즐거움이에요. 일 자체의 즐거움이고, 그 중에서도 제일 안 좋은 간접 동기가 타성이래요. 하던 대로 하는 거. 즐거워서 하는 거. 이게 이제 끝판왕이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게 이제 8배예요. 곱하기 8입니다. 이게 곱하기 8, 마이너스 곱하기 8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죠? 아무튼, 음의 8배죠. 반대로 8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영자들이 오해하시기를 직접 동기와 간접 동기는 적절하게 혼용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 이 점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 그런 요소예요. 다니엘 핑크라고 하는 사람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드라이브, 이 책은 거의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후회의 재발견이라든가 언제 할 것인가 이런 책들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다니엘 핑크가 2010년도에 ASTD 아시죠? 미국 최대의 HRD 컨퍼런스고, 저희 팀도 내년도에는 CES나 ASTD는 직접 방문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식근로자이에요. 지식근로자. 어떤 이야기냐면 지식근로자의 반대말은 육체근로자거든요. 지식근로자는 자신의 지식과 정서와 감정을 총체적으로 해서 생산성을 내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지식근로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외적 동기보다는 내적 동기, 즉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직접
동기, 직접 동기가 더 중요하더라. 금전적 보상이 더 이상 지식 노동자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는 동기부여 요소가 되지 못하며 대신 자율성, 탁월성, 목적성과 같은 내적 동기가 중요한 동인이다. 내적 동기란 금전적 보상보다는 업무 가치와 기업 문화 속에 있더라. 교육심리학자 알프레드 콘은 보상은 사람들이 내재된 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상을 받고 난 뒤에는 일시적으로 반응할 뿐 보상이 사라지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가져왔고요. 사명감. 시민이라는 사명감을 활용한 핵폐기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스위스 핵폐기물 처리시설 설문조사 시 사용한 질문이에요. 보십시오. 어딘가는 핵폐기물을 써야 돼요. 핵폐기물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유형 1번입니다. 1년에 6주치 봉급을 주면 찬성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25%가 오케이 내가 찬성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지만 그거 없이 그냥 건설에 찬성하십니까? 핵폐기물이 어딘가는 넣어야 되는데 당신의 지역이 적합해서 여기에 해야 됩니다. 찬성하시겠습니까? 50%가 찬성했어요. 첫 번째 질문은 금전적 인센티브가 판단 기준이었지만 두 번째 질문은 시민으로서 가져야 될 사명감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핵폐기물 건설에 내가 동의하는 값이 6주치 봉급 거기 4분의 1밖에 찬성 안 해요. 그러나 시민으로서 어딘가에 있어야 한다면 우리가 여기 해야 된다. 시민으로서. 거기가 이제 50%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일이 경영자가 직원들이 어떤 일을 잘 했으면 좋겠다. 이 일에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보상해 주는 거예요. 이거 해줄 테니까 해. 그것이 안 맞다는 거예요. 사명감. 자발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보다는 강력한 자발성으로 위키피디아의 경우는 성공을 했죠. MS가 여러 가지 시도했죠. 그래서 MSN 엔카르타 들어보셨어요? 잘 못 들어보셨죠. 저도 잘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이게 위키피디아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만들었죠. 위키피디아. 그거 밀려서 2009년에 3월 달에 사업을 폐기를 했죠. 위키피디아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재밌으니까 한 겁니다. 재밌으니까 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어떤 일을 진행했을 때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진행했을 때에 자 보십시오. 성과의 크기가 크다 작다예요. 그 다음에 사용 빈도가 많다 적답니다. 요거를 잘 보시면 됩니다. 자, 비혼 휴가를 줄 거냐, 비혼 경조금을 줄 거냐, 반려동물에 대해서 뭐 돌봄 휴가를 줄 거냐 말 거냐, 어디가 뭐 복지 제도가 굉장히 좋다더라, 우리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신뢰입니다. 인간적인 배려예요. 나는 당신을 격려하고 있으며 우리는 보다 더 나아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뢰 속에서의 상호간에 격려하는 것이 성과가 아주 작을 때라도 격려는 뭐예요? 자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성과가 좀 더 커졌어요. 그리고 사용 빈도는 조금 적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인정입니다. 격려와 인정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격려는 recognize, 그냥 알아봐 주는 거예요. 그 애씀 자체를 알아봐 주는 거고, 인정은 뭡니까? 어떤 결과에 대해서 만족감을 드러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포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성취가 있는 겁니다. 성취가 있는 거에 대해서 포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냥 개별성에 맞춰서 해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쿠폰 하나 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책 하나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자부심을 느끼게 해줘서 승진까지도 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시계바늘이 바뀐 케이스죠. 질적으로 진전이 있는 케이스는 승진까지 가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너무나 많은 언더백 기업과 스타트업의 경영자분들이 조금 회사가 커지면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러세요. 조금 회사가 커지면 포상 제도를 만들려고 하세요. 조금만 커지면 승진 제도를 만들려고 하세요. 예. 제도와 제도 전에 수많은 개별적 포상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도를 세팅하기 전에 그 개별적인 상황에 맞춰서 다양하게 그냥 인간적 관계를 나누는 그 구간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만들려고 하기 전에 인간적 관계의 다양성을 추구하셔라. 너무 제도 생각하지 마시고 격려할 일이 있거나 인정할 일이 있거나 포상해 줄 일이 있다. 그냥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도 직원 30명, 40명 혹은 7, 80명이 있을 때라 하더라도 박수 쳐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세요. 잘한 거 있다 박수 쳐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잘한 일 있을 때 그 사람한테 또 박수 쳐주고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만 제가 현장에서 가서 보니까 이런 컨셉이 없어서 못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디어가. 그래서 가인즈 캠퍼스에 포상뱅크 300개를 올려놨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현장을 다니면서 다양하게 해본 포상 프로그램들 중에서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지는 것들 300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영상까지 찍어드렸습니다. 그래서 클립에 영상이 있고 파일 목록 들어가 보시면 요거 있습니다. 여기 300개 있으니까 고르시면 돼요. 고르시면 됩니다. 해보시고 추천 영상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이라면 유튜브에는 자료 공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가인즈 캠퍼스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 달에 유료입니다. 19,000원이니까 책 한 권 가격이잖아요. 그 안에 3,000개가 넘는 자료들을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갑집을 하실 수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발행된 신규 영상 하나 있습니다. 실제 컨설팅 현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B2B에서 B2C 시도하시는 분들 많죠. 그동안 저희가 구독경제나 디지털라이제이션이나 D2C 비즈니스, 고객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비즈니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그동안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가인즈 캠퍼스에서 산업별 경영 지식 전달해 드리고 그런 클래스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얼마 전에 F&B 클래스 김난도 교수님의 F&B 성공 7대 요소 올려드렸잖아요. 가인즈 캠퍼스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보실 수가 없어요. 자, 이번에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봤더니 온라인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제조업 하시다가 온라인 TF 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새로 사업 시작하신 분들 아주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준비했습니다. 온라인 사업으로 매출 올리는 5단계 브랜드 기획하는 거, 브랜딩 하는 거, 상품 기획하는 거, 온라인으로 판매 구축하는 거, 그리고 홍보 마케팅 하는 거까지 올려드렸고요. 가인즈 캠퍼스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사이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제가 이거 화면을 바꿔놔가지고 잠깐만요.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보여드려야죠.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브랜드 기획 단계의 콘텐츠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브랜딩 단계의 콘텐츠들, 상품 기획에서 보셔야 될 것들, 판매 올리는 것들, 커밍순이라고 된 것은 날짜에 맞게 오픈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홍보와 마케팅 단계에 하셔야 될 것들 쭉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B2B 사업 마진율이 적으시다고요? 요즘 대세 D2C 말로만 들었지 어떻게 하는지 막막하시다고요? 제품은 좋은데 온라인 판매가 안 되신다고요? 경쟁사는 온라인에서 잘 파는데 왜 우리 제품들만 안 팔릴까요?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경영자 리더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소비자와 직접 거래를 이렇게 채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채널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다른 쪽에서 보여드렸네요. 이렇게 채널들이 있고 여기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저희가 준비한 온라인 사업으로 매출 올리기 5단계 콘텐츠이고 경영자 여러분들이시라면 TF팀 온라인 TF에 해당되는 직원들에게는 꼭 보도록 양식 다운로드 받아서 그 단계별로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고 아마 직접 온라인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5단계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내일은 직원들의 취미생활. 이번 주는 그동안 조금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좀 담았습니다. 밤의 여왕인 직원들 좀 있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말이 화려한 직원들 어떻게 격려해야 될지, 어떻게 안내해 줘야 될지, 혹은 사내에서 동호회 활동들, 사내에서 직원들의 취미라든가 배움이라든가 이런 것들 어떻게 안내해야 될지 내일 아침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의 경영벙커는 매일 아침 7시 반에 여러분들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가 끝나면 미니특강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요. 다시 보기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7시 반에 들어오시면 지금부터 계속될 질의응답 시간 그리고 정수아 연구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뵙고요.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인즈 TV를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경영 인사이트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인즈 캠퍼스를 도입하시면 전 직원과 함께 영상 강의와 파일 다운로드로 실력을 올려가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